네, 네, 여러분, 부의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이제 내일인 8월 31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민주평통을 떠납니다. 떠나더라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도리 없이 민간 차원에서라도 통일 문제를 계속 다룰 겁니다. 아마도 통일부 출신들의 모임인 한국통일협회 회장 자격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 또는 동북아 국제정세와 관련된 뭐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가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게 단순한 민족 내부 문제였었습니다. 분단 직후에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남북 간에 뜻만 맞으면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결국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 저는 그 당시 통일부 차관으로서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통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또 실제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의 마음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남북 간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는 그게 바로 통일의 구심력인데 통일의 구심력이 커지다 보면은 통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통일의 구심력이 커지는 거에 못지않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생기면서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국제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 버렸습니다. 미중 간에도 뭔가 얘기가 돼야 되고 또 뭐 일본도 가까이 있는 나라인 일본과의 그 협력도 필요하고 또 북한의 과거에 협력 상대였던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 사강 자기들끼리의 밀고 당기기라고 할까 기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 쉽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일의 구심력이 좀 커지려고 하면 원심력이 커지면서 그걸 잡아당기는 바람에 무효가 되고 또 무효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통일의 원심력은 밖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시대,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득권이 무너진 것이 들었기 때문에 남북 화해 협력이나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통일의 원심력,
주변 사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개입하는 그 힘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서 통일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움직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 통일의 원심 안에 우리 사회 내부에도 있는 통일의 원심력이 결국 남북 관계를 퍼주기니, 뭐 끌려다니기니, 무슨 하명법이니, 이런 말들,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통일 희망 없어. 북쪽 도와줘봐야 핵무기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만들고 뭐로 그런 짓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설득력을 국내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설득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참 저는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77년부터 77년에 통일을 들어서 지금까지 44년째 통일 문제를 좀 업으로 삼고 있는데, 생업이 됐죠. 업으로 삼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점 통일의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북이 뭘 하고 싶어 해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앞선다. 그거부터 챙기고가라. 남북 화해 협력한답시고 한미동맹 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미동맹이 우리의 살 길인데 남북 화해 협력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다. 퍼주기밖에 더 하느냐. 또 퍼주면은 북한이 또 고분고분하기라도 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북한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거드름 피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열등의식이 있으면 괜히 때를 쓰거나 무슨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그 힘 있는 자가 자기를 좀 무서워하거나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국제정치 세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그냥 주어를 바꿔서, 가령 김영식이 하는 짓이 무슨 노스코리아, 북한이 하는 짓하고 같다든지, 또는 무슨 토마스가 하는 일이 바로 미국이 하는 일하고 같다든지, 이런 정도의 주어가 바뀌는 차이밖에 없는데, 어쨌든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통일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전에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들이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의 구심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께서 소위 공공외교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의 여론, 그 나라의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죠. 2019년 그러니까 9월 초에 민주평통 출범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약식으로. 그때는 또 코로나보다는 덜 무서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전체 회의를 기획을 해놨었지만 못하고 청와대 가서 550명이 그저 좁은 공간에서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께서 해외 민주평통에서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좀 전개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하셨죠. 공공외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통일의 원심력을 약화시켜달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나라에 한반도 관련 논의가 보수적으로 흐르지 않고 진보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의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전개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의 구심력이나 원심력이라는 용어는 쓰시지 않았죠. 통일의 구심력, 원심력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통령의 말씀에다가 제가 즐겨 쓰는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언제 지금 풀릴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접촉과 대화가 언제 열릴지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북미 접촉을 바라거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작년 4번이나 했었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겁난다는 겁니다, 그게. 남한 군대 독자적으로 하는 군사훈련, 이거는 자기들도 겁 안 난대요. 근데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한국과 같이 자기네들 적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훈련, 그건 겁도 안 나는 거죠. 무시무시한 전략 폭격기가 뜨고 항공모함이 뜨고 뭐 이런 등등 언제 어디서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겁나고 그래서 그걸 싫다는 건데, 미국 쪽에서는 아니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지 뭐 이런 논리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별로 힘이 없을 때는 사실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도 좀 부드러웠었어요. 근데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면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동맹과 손잡고 동맹과 어깨를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됐는데, 바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경쟁, 대립, 이것이 심화되면서부터 북핵 문제는 사실상 막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는 북핵 문제가 돋보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육자회담이든지 사자회담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었었으니까. 근데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미국에게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을 견제 해야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했던 소위 우월적 이 지배권, 헤게모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우선순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아시는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쿼드 플러스니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쿼드에 들어오라고, 쿼드 플러스에 들어오라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들어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미국 편에만 쓴다면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쿼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편에 섰다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아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험악한 보복이 들어올 것. 지난번에 그러니까 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합의가 돼가지고
한미 간에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하게 된 바로 사드 배치. 사드 배치 때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말로 경제 보복을 취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가할 보복은 사드 배치 때 보복의 여러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남북관계고 뭐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그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받지 않게, 경제 보복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과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면서 또 과거 동맹인 미국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양쪽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북 문제 또는 북핵 문제는 실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 문제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던 저로서는, 그리고 통일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특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고, 미중 이 압박 내지는 미중 대결이 아무리 심화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신을 잘하면은 미중 갈등 대결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우리는 계속 고속 성장을 유지해서 지금 G10까지 왔습니다만 G9, G8, G7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잠재력은 뭐 무궁무진하다. 이번에 보셨듯이 일본이 지금 코로나 방역이고 무슨 아북한에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철수를 못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철수 작전을 제대로 해놨는데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소위 한국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야말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결 속에서도 한국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속담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단초를 열 수 있는 찬스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은 중국이 꺾이지 않으면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 관계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의 이 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인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정치, 군사,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국한테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 말은 만약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은 중국한테는 인중에 비수가 꽂히는 격이 됩니다. 그게 아마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은 미국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장차 그러니까 우리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려면 결국 미국 관계가 외교 관계로까지 발전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남북 관계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누리는 소위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중 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한중 관계도 그런 대로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큰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 나가서도 이 미중 대결 시대에 남북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묘수 이걸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면 그때그때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같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제가 계속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곽상렬 상임위원께서 난데없이 그 추억의 사진들을 올리는 바람에 저도 좀 울컥했었습니다. 저런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속에 저를 보니까 지금보다 머리숱 개수가 훨씬 많네요. 머리수가.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 것은 뭐 남자는 어쩔 수 없고 어쨌건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선희의 옛날이 어느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여러 경우에 여러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위원 이진경입니다. 오늘 마지막 임기 하루를 더 앞두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 강연이라 따로 저희가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기차 타고 함께 가서 북경으로 응원하러 가는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각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 평양, 신우주, 압록강 건너서 북경 가자는 것인데요.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 그리고 38선을 맡고 있는 유엔사가 과연 협조를 해줄까요? 수석 부회장님께 드리는 특별 질문입니다. 네, 글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지금 청정국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록다운을 하고 있냐면 금년 초에 주중 북한대사가 바뀌었어요. 신임 주중 북한대사 리용남은 발령 나면서 바로 베이징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 북한대사를 한 5, 6년 거기 현지에서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주창준이라는 전임 주중 북한대사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일체 우리 민간단체들이 좋은 뜻으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단동까지는 보내놨어요. 그게 지금 압록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물건에 균이 묻으러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복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너무나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그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더 득세한다는 건데 내년 2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금년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간다고 그러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백신도 못 맞았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지, 그거부터가 우선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응원 열차가 가고 그런 건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상황이면은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역에서 일부 태우고 평양역에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신의주를 거쳐 단동으로 넘어가가지고 베이징까지 갈 수 있을지. 남북관계가 이번에 가령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에 연합훈련을 중단해서 남북관계가
통신선도 지난 8월 초에 복원이 됐으니까 통신선도 복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 안 해서 하지 말아가지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이렇게 되면은 열차가 통과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북한에서는 평양역을 출발해서 자기네 기차고 신의주를 넘어서 단동으로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물론 잡힌다는 전제합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한 응원열차 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이제 잡히면 그런 대로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공동 응원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남북 간에 뭐 정상 간의 대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돼야만 되겠죠. 그거 없이는 그렇죠. 결국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질문해주신 이진경 상임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수석 부의장님으로서 딱 하루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섞인 귀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그 행사가 있기 전에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도 안 됐죠.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그때도 2주 정도 열흘 12일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시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았는데요. 오늘 또다시 2주 만에 사회를 보게 되면서 수석 부의장님을 뵙게 된 점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경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한 가지 광고 아니고 부탁드리자면 이곳에 계신 자문위원분들과 해외 동포들께서는 특별히 남북 공동 응원 열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아주 특별한 강연 마칠 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 강연은 사실은 해외통통 그 자문위원뿐이 아니고 정세현 수석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또 남북 교류 협력 시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다른 염원을 가지고 계신 깨어있는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참여해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석 부의장의 임기는 내일로 끝나지만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화상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줌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이진경 토론토 상임위원님 그리고 뉴질랜드의 노영래 자문위원님 영상 편집으로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뉴질랜드의 또 정레베카 자문위원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나은숙 자문위원님 보이지 않게 저희 줌 진행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행사는 사실은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자칭 정세현 해외 팬클럽 대표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정광일 재해동포재단 사업이사님의 공로가 많이 있었음을 특별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일본의 동경의 이옥순 협의회장님 그리고 독일에서 이기자 협의회장님 시카고의 유경란 협의회장님 밴쿠버 우리 정기봉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함께 힘을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회를 본 저는 19기 민주평통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 19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행사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이진경 상임위원님 가능하신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 할트 할까요? 할트?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세현 한번 예, 수석 보여주시겠어요? 부회장님께 보내는 하트 아니면 손하트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태 지금 300명 가까이 돼서 한참 네. 이렇게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석 부회장님은 활짝 웃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화면 하나하나 넘겨야 되니까 잠시만 홀드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잠시만요. 아직입니다. 네, 양손 하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00입니다. 네, 지금 거의 300여 명의 인원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일일이 다 부탁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얼핏 보기로는 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일본 지역에서 김광일 부의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예, 제가 순서에 다들 이렇게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사는 다 끝났지만, 처음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급하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백두산으로 가을이면 단풍 한라산으로 오르고 내리면 자유로